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지난 영상에서 코일에 대해서 알아봤죠. 코일 계속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코일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끝자리 끝에 이제 자리 모양에 따른 스프링을 작성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코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프링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도면적으로 스프링을 표시할 때는 코일을 쓰는 게 상당히 편리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인벤터로 스프링을 모델링 한다? 그러면 코일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기는 할 건데, 제가 엄밀히 말했지만 코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스프링의 형상은 실제 형상과 다른 부분이다. 원래는 코일과 같지 않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스프링에 생성되는 그 원형 단면, 이 원형 단면이 코일로 생성하게 되면 중심축에 평행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실제 스프링은 나선형 그 커브의 법선 평면의 단면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중심축의 단면 형태가 평행하게 나오는 게 나선형 형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나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일을 이용해서 나사를 이제 모델링하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이제 나사가 모델링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나사, 순나사 이렇게 다 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여기 이제 나사 끝나는 데가 딱 이렇게 끝나 있는데, 실제 나사는 저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저렇게 끝나지는 않는데, 저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 부분을 이제 실제 나사처럼 하겠다 막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긴 불완전한 나사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요 나사의 모양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벤터 하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인벤터를 쓰면서 나사를 모델링할 일은 없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나사를 저렇게 모델링할 필요가 있을 분야가 어디냐? 라고 따져보면은, 솔직히 이제 나사를 내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다. 이 나사의 모양을.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도 제가 반대인 게, 3D 프린터로 나사의 형태를 출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3D 프린터는 출력하는 형상에 제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는 제대로 출력 안 돼요. 나사가 제대로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3D 프린터의 정밀도가 아주 높다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 게 FFM, 우리가 이제 필라멘트를 녹여가지고 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쓰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액상 소재를 가지고 이제 얘를 액상을 경화시켜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나사를 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액상 경화 방식이 더 나아요. 왜냐면 이쪽에 해상도가 높습니다. 해상도가 높다는 건 이제 얼마나 이제 촘촘하게 이제 층을 쌓느냐인데, 층을 쌓는 높이는 두 개가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액상이나 아니면은 FFM이나 비슷합니다. 필라멘트 녹이는 방식이나 비슷한데, 대개 이제 100분의 5, 0.05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요, 둘 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X축, Y축입니다. 한 층 한 층 쌓이는 게 아니라 좌우인데,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즐의 직경이 0.4죠. 0.4mm. 그러면 XY축 해상도는 0.4mm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노즐 직경하고 똑같이 해상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에 관해서 이제 액상을 경화시키는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노즐이라는 게 없죠. 어차피 걔는 이제 레이저로 쏘던가, 방식은 두 가지예요. 레이저로 쏘던가 아니면 LED 프로젝트로 빛을 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더 좋은 거는 이제 레이저를 직접적으로 쏘는 건데, 레이저 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단점으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쓰는 이제 액상 경화시키는 방식 같은 경우는, 거의 프로젝트 방식, LED 프로젝트 방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은 속도가 빠른데, 이쪽은 어차피 이제 그 프로젝터에 빛을 쏴주는 프로젝터의 해상도기 때문에 최대 100분의 5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XY. 정밀도가 높다라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사를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액상으로 출력하는 쪽이 훨씬 정밀도가 좋고, 이제 FFM으로 이제
필라멘트를 출력하는 경우는 나사가 제대로 생성이 안 돼요. 그게 사실이다.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은 저 나사 출력해서 썼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해봤어요. 저도 실제로 안 해본 게 아니라 3D 프린트 처음 할 때 한번 해볼까? 나사?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해볼까 했는데 출력되고 출력해서 나사가 조립까지도 됐는데 이게 제대로 형성이 이빨 모양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조립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막혀요. 막히면은 이거를 갈아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막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출력된 나사가 이제 부러진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사부에 이제 3D 프린트 출력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게, 대부분 저 나사부 쪽에 그 강성이 안 나와요. 3D 프린터는 여러분들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보면은 그 재질이 갖고 있는 재료의 그 물성치를 100%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면 레이어드, 층이라는 게 생기는데 층 간 결합이 약해요. 3D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래 가져야 될 물성치보다 훨씬 더 작은 물성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파괴가 쉽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료로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3D 프린터가 막 활성화되면서 인기를 끌고 붐을 일으키면서 3D 프린터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든 3D 프린터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거짓된 정보들을 많이 흘리는데 이 관련된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막 시중에 정착이 돼버렸는데 되게 3D 프린터는 단점이 많은 아직까지는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단점이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부품으로 사용될 확률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실부품으로 사용되려면 이 강성이 떨어지는 것들 제약적으로 뭐 출력이 되려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고려된 다음에 써야 돼요. 그래서 되게 국부적으로 사용되지 막 3D 프린터로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큰 착각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3D 프린터로 나사를 내가 이게 일반 우리 이제 미터 나사 같은 거 이런 걸 출력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이제 3D 프린터로 나사를 출력할 수 있는 경우는 나사가 우리가 쓰는 이런 일반 미터 나사보다 훨씬 더 굵은 나사. 일반적으로 나사 피치가 되게 거리가 먼 나사들만 가능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거의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게 M6부터 M6보다는 M4부터 이제 M12 뭐 14 뭐 24까지 가는데 여기서 3D 프린트 출력해서 가능한 그나마 24 M24 정도로 출력이 가능할까? 나머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출력해 본 거는 M6 출력해 봤고요. 3D 프린터로 M12 출력해 봤습니다. 그래도 M6보다는 M12가 낫고 M12보다는 M24가 나아요. 근데 24 같은 경우는 나사 이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출력해서 쓰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강성은 안 나오더라고요. 나사 강성은 여전히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3D 프린터로 나사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 부분을 꽉 채워가지고 출력을 한 다음에 나사 가공 툴로 가공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나사를 내가 저 이빨 모양을 뭐 출력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나사 이빨은 그려볼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사 이빨을 그려보는 거는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코일 형상에 딱 맞는 형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삼아 해본다. 혹시라도 나는 재미삼아 해볼 거 필요 없다. 이런 것 내가 추가적으로 알 필요 없고 나는 딱 필요한 것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닫으시고 다음에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판단을 해서 해라. 어쨌든 우리는 이제 코일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코일로 스프링도 해봤으니까 이제 나사선도 한번 모델링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나사 요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제 그거를 안다라는 개념으로 더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저찌 됐든 간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컨트롤 N 해가지고 새로 하나 창을 열 거고요. 네, 작성 스탠더드 IPT 선택하고 작성 버튼을 누를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앞나사 순나사 중에 저 순나사 먼저 할게요. 왜냐면 순나사가 바깥쪽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한다. 앞나사 순나사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하나만 해도 다른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해봐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따로 할 겁니다. 왜냐면 두 개 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원리는 똑같은데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순화사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순화사하면 이제 샤프트 모양이 필요하고 샤프트의 일부를 나사를 가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샤프트부터 먼저 만들게요. 여기서 3D 스케치 시작 S 눌러가지고 저기는 여기 우측면을 선택을 하고요. 우측면을 선택하고 원을 하나 그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C. 이렇게 해서 저는 M12로 하겠습니다. M12. 그래서 직경을 12로 할게요. 직경 12. 자, 여기서 이제 직경을 저는 12로 했는데 나사산을 만드는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경 12를 해놓고 나사를 파야 돼요. M12면은 나사를 파야죠. 나사산을 파는 방식과 또 하나는 M12 나사의 이제 안쪽 직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이제 안찌름이 10.106이 됩니다. 네. 여기다 안찌름을 입력하시는 분들이요. 안찌름을 이제 입력해서 원통을 뽑고 그 다음에 나사산을 돌출시켜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솔리드웍스 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면 솔리드웍스에는 저 나사산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 솔리드웍스 쓰신 분들은 실행을 시켜보면은 나오는 게 뭐냐면 나사산을 붙일 거냐 아니면 나사산을 팔 거냐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서 나사산을 붙이는 방식을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게 얘기 안 한다는 게 웬만하면 파십시오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파는 게 맞습니다. 실제 작업도 원래 나사를 항상 파죠. 나사를 파는 형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자체도 나사를 파는 쪽이 깔끔합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도 좀 덜해도 되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벌써부터 이제 나사를 돌출시키겠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M12라는 걸 보고 그냥 직경이 10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돌출시키겠다 그러면 M12의 안찌름이 얼마지 확인을 하고 안찌름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계산도 좀 복잡해지고 안 좋기 때문에 앞나서건 수나서건 웬만하면 나사는 파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파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요건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출할 겁니다. 2. 자, 단축키 2 눌러가지고 돌출하는데 돌출 길이는 40mm로 할게요. 자, 그리고는 확인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죠. 자, 그럼 이제 직경이 12이고 길이가 40인 원기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사산을 모델링을 하는데 일단은 나사산을 팔 거니까 파는데 우리가 이제 코일을 할 거기는 하지만 수입으로 한번 해봅시다. 수입도 가능하잖아요. 수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선형 곡선을 먼저 만들어야죠. 수입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수입을 해보는 이유는 수입보다 이 코일이 더 쉽다. 코일이 더 편하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수입으로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뭘 해주냐면 3D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수입으로 하려면 나선형 곡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3D 스케치 시작.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고, 여기서 나선형 곡선을 하는데, 하나 투영을 해줄 거예요, 투영. 여기서 형상, 여기서 점을 하나 딱 해주고, 점을 하나 찍어주고, 아무 데나 찍어주고, 점을 이제 어디다 해줄 거냐, 이 원의 중심에 딱 이렇게. 나사를 전 요쪽에 낼 겁니다, 요쪽에다가. 예, 어떻게 형상에서 보면 어떻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사를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원의 중심에 딱 들어오게. 그래서, 여기는 동심 구석 조건이 없네요. 그러면 이 원을, 형상, 수영을 해서 항상 포함 자, 요 모서리를 딱 찍어서 그럼 이렇게 원점이 나오죠. 네, 원점이 나오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따로 찍을 필요 없나? 요거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이 점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선형 곡선 해주고 나선형 곡선은 어디서부터 요 방금 전에 요 투영한 이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여기서 X축 방향으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X축을 포함하려면 이평면 또는 이평면이죠. 이 평면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 평면을 선택하고 X축으로 딱 이렇게 걸렸을 때 이렇게 걸렸을 때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직경은 이제 지름은 여기서 12mm가 돼야겠죠. 우리가 이제 10이니까 12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방향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아무렇게나 적어도 돼요. 그래서 요면 눌러주고, 뭐, 난 위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위로 딱 걸리게,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오른쪽으로 딱 걸리게,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위에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위로 딱 걸리게, 이렇게. 이렇게 찝어주면 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피치 및 회전이 있고, 이제 여기서 골라주게 되겠죠? 회전 및 높이가 있고, 아니면 피치 및 높이가 있고, 스파이럴은 당연히 아닐 거고, 스파이럴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점점 넓어지는 식이 돼버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아니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기 좋은 거는, 나사를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피치. 나사의 피치를 알아요. 왜냐면 표에서 M12다라고 하면, M12 나사다라고 하면은, 값이 피치가 1.75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치를 항상 알기 때문에 둘 중 하나입니다. 피치 및 회전, 그 다음에 피치 및 높이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쓰느냐, 나사를 하게 되면 피치 및 회전을 잘 안 씁니다. 피치 및 높이예요. 왜냐면 우리가 나사를 낼 때 나사를 내는 거리가 얼마다, 나사선에 생기는 거리가 도면에 기입돼요. 뭐 12mm면 12mm, 아니면 20mm면 20mm인데 전 이 전체 길이 40mm 했으니까 전산으로 할 거 아니고요. 여기서 한 20mm만 나사를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 및 높이를 놓고 피치 값하고 높이 값을 주면 되겠죠. 높이는 전 20mm만 냈으니까 20이라고 놓고 피치 값은 나사의 피치 값을 그대로 넣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1.75, M12는 1.75니까 이거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회전 방향은 바꾸시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범용 나사, 우리가 왼 나사라고 특별히 기입하지 않나, 거의 대부분은 그냥 오른 나사를 쓰니까요. 물론 왼나사를 쓰는 경우는 이제 요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회전 방향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주고 오른쪽으로 그대로 놓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 나사형 곡선이 그려진다. 자, 그럼 이제 3D 스케치 끝났어요. 그럼 마무리하고 나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입으로 이제 이걸 해주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지는 단면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일전에 제가 이제 나선형 곡선으로 이제 스프링을 만들 때 제대로 스프링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이 나선형 곡선에 저 나선형 곡선을 법선으로 삼는 저 나선형 곡선의 직각인 평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뭘 했어요? 여기서 작업 피처에서 평면을 선택하고 요거를 선택을 하고, 자, 요 점을 찍고 끝점을 찍고 그 다음에 요 선을 선택을 해서 딱 요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게, 요, 나선형 커브에, 커브를 법선으로 삼는 저 커브의 직각인 평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다? 스프링의 단면은 원래 이 상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나사를 하는 거죠. 나사를 하는 거니까 이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축의 평행인 평면을 잡아주시면 돼요. 축의 평행인 평면. 그럼 축의 평행인 평면이 누구냐? 원점에서 지금 여기서는 XY 평면, 그쵸? 얘가 우리가 그려준 이 원통의 중심축의 평행인 평면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면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냥 요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뭐예요? 오른쪽 클릭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거 가지고 스케치 작성 요거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들어오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요 나사의 형태를. 나사의 형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막 뭐가 많이 써 있어. 어려워, 복잡해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요 위는 앞나사, 아래쪽은 수나사다. 그럼 얘는 지금 수나사다. 그렇죠?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요 앞나사의 모양을 파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나사의 모양은 남아야 되는 거고, 앞나사의 모양을 파준다. 요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파는 형태로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나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앞나사의 이빨을 그려서 파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지금 앞나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앞나사 형태가 남는 거고 수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나사의 형태를 그려서 판다. 그놈이 그놈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수나사 쪽에 여기는 약간 더 길어요.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평균지름 유효지름이라고 하는데, 유효지름이 정확하게 이제 저 삼각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운데 정중앙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앙에서 우리가 수나사는 요 위쪽으로 좀 길게 뻗어 올라오고, 앞나사는 반대로 좀
들 들어갑니다. 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눠오는 게 여긴 4분의 H고 여기는 8분의 H거든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나사를 팔 때 케이스 규격 뭐 완전히 똑 동일하게 나사를 판다고 하면 이제 암나사와 수나사는 약간 개념이 반대로 되니까 요거는 이제 주의를 해서 한다. 어쨌든 지금 우린 수나사를 하는 거니까 암나사의 모양을 그려서 파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상태면 어차피 지금 30, 30, 60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지금 피치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선을 하나 더 그려보면 뭐가 되냐면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반대로 이렇게도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도 정삼각형이에요. 이렇게도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그럼 이제 우리가 암나사를 그려서 판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여기서 폴리곤. 그렇죠. 폴리곤을 해가지고 여기 삼각형이니까 3개. 요거 해주고 대략 이제 이 정도 와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저거나 찍고 이렇게 아래쪽이 화살표가 되는, 그렇죠. 아래쪽이 화살표가 되는 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돼요. 여기에 딱 닿게 할까요? 닿게 안 하고 그냥 대충 할게요. 일단 대충 이렇게 대충 해놓고 여기 지금 선을 투영을 해야 되나? 자, F7 눌러서 그래픽 슬라이스 할게요. 여기 선 투영돼 있으니까 그냥 붙여줄게요. 얘를 여기다가, 아이고. F9 눌러서 꺼주고 얘를 여기다 붙여줄게요. 안 붙네. 그냥 요걸로 붙여야겠다. 일치로 여기랑 여기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 요 폴리곤의 중심이 딱 수직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I 눌러서 땅 수직. 자,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요 선의 길이가 뭐가 되면 되냐면 피치가 되면 돼요. 피치가 얼마? 이제 보면 MCB 보면은 요 밑에 보면 1.75 그쵸? 그러면 D 요게 1.75 이렇게 됩니다. 1.75. 그러면 이 삼각형의 크기는 딱 결정이 난 겁니다. 아직 보라색인데요. 왜 그러냐면 위치가 결정이 안 나서 그래, 위치가. 그래서 얘가 위치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요것만 지금 결정이 안 난 거고 얘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 그것만 결정이 안 난 거고 삼각형의 크기는 완전히 결정이 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아줄게. 요게 이제 지름이잖아요. 지름. 그러면은 이제 이게 호칭경인데 호칭경이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예요. 여기면 여기서 요 위까지는 얼마? 8분의 H예요. 그러면은 저는 요때 어떻게 해주냐면 요거 해주기 좀 편하게 하려면 치수 D죠. 치수 D 해가지고 여기서 요 끝점을 딱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나오고 딱 내려놓으면 이건 제가 치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미 삼각형의 크기는 정해졌다 그랬어요. 얘는 이미 정해진 치수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승인해 주시면 돼요. 승인하면 자연스럽게 가로가 들어가면서 뭐가 돼요? 참조 치수. 여기 보면은 요거죠. 연계 치수. 예, 인벤터에서는 연계 치수라고 말하는 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바뀌면 얘도 알아서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알아서 바뀌는 이제 고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요게 뭐냐면 전체 높이 H예요. 전체 높이 H. 그러면 D 해가지고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클릭하고 뭐라 그랬어요? 8분의 H라 했잖아. 얘 나누기 8인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정의가 완전하게 딱 되죠. 딱 돼요. 딱 되는데 우리가 정삼각형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다. 보시면 자, 암나사부를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렇게 그려져 있다면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파냐면 요렇게 파고, 그렇다고 암나사는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암나사가 들어올 때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나냐면 호로 끝나요. 순화사는. 여기에 요렇게 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를 그려줄 거예요. 그 호 그려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중심점 호를 그리는 게 편해요. 요렇게 해서 중심점은 요 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닿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반대쪽에 닿는 형태. 얘에 딱 닿는 형태. 지금 호가 좀 이상하게 그려지죠?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중심점만 딱 여기 위치에 F9 눌러서, 저건 꺼버리고, 요렇게 되는 형태. 이렇게 얼추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죠.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컨트롤 Z 해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요게 벗어나는 게 얘가
지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딱 다 있는데 얘가 여기 안 다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에 딱 일치가 되게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돼요. 마우스로 제가 지금 끌어서 붙였는데 끌어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일치 구석 조건 선택해서 끝점 찍고 이 선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일치되게.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접하는 거. 접선해서 얘하고 이 선하고 접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쪽도 자연스럽게 접하는 형태가 돼요. 여기는 접점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접점 줘봤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하고 접한다 그러면 에러 나옵니다. 요게 에러가 나오는 게 얘가 중심이 요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어서 여기가 접점이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접점이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된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선분의 기하학적인 성질이니까 이런 수학적인 선의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인벤터를 쓰실 때 편합니다.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안 들어가면은 씨 나 준 적 없는데 왜 안 들어가 준 적 없는데 왜 안 들어가 면서 승질을 내는데 이게 승질을 내면서 인벤터가 잘못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인벤터 스케치가 이상해. 나는 저거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수학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수학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저 상황이 되면 이미 반대쪽은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에러 뜬다고 자꾸 막 짜증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 그럼, 요렇게 되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점의 위치거든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4분의 H에요. 어디서부터? 요 끝에서부터. 여기 점까지. 여기 딱 나와 있죠. 4분의 H.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D 해가지고, 자, 요거 찍고,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반대쪽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 선택하고, 자, 이렇게 뺀 다음에 얘 나누기 4다. 땅. 그럼 어떻게 돼요? 스케치가 완전 정의가 됩니다. 그럼 요 하부는 다 끝났다. 자, 그리고 이제 상부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피치가 딱 맞잖아요, 지금. 요게 피치가 딱 맞으면은, 요 끝이 딱 닿으면서 나중에, 수입하면서 저 끝이 딱 닿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침범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원래 수입하는 그 형상이 서로 겹치거나 형상이 충돌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 닿게 돼 있잖아요, 지금. 거리, 제가 원하는 피치하고 딱 맞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1.75보다 작아야 돼요. 실제 우리가 따라가는 프로파일은. 저 피치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걸 어떻게 하냐면 라인 해가지고 요 중간 정도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요. 수평선을 하나 이렇게 딱 대충. 그러니까 선생님 요게 딱 맞춰서 자르시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잘못하면 저 끝에 얇은 면 같은 걸 남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안 좋아서 얘보다는 튀어나오는 게 좋고 얘보다는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치수를 주고 이 치수를 요거 나누기 2로 줘요. 딱 중간이 돼요. 그래서 요 안쪽 영역만을 가지고 뭘 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는 수입으로 하고 있으니까 수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요건 다 그렸으니까 마무리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수입할 프로파일 만들어졌고 수입 경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뭘 해주면 되느냐? 수입을 해주면 되죠. 컨트롤 쉬프트 S 이게 수입이죠. 그래서 이제 수입 창이 떴고 이거 프로파일 선택하라니까 여기서 요 안쪽에 있는 요 영역, 요 위도 아니고 위 빼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뾰족한 데도 빼고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형태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는 요 나선형 곡선을 잡아주면 되겠죠. 요거를 그렇죠? 요걸 딱 잡아주면 예를 따라서 돌 거고 그 상태에서 일단 가장 기본은 요거잖아요. 요거 가장 기본은 경로 따르기 요거니까 요렇게 해놓고 지금 파내겠다 요렇게 할게요. 파내겠다 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요 끝단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확인. 지금 이제 요게 구분이 잘 안 가게 보이는 게 우리가 이제 거리로 줬잖아요. 요 나선형 곡선을 3D 스케치 제가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플러스 나선형 곡선. 자, 이거를 지금 피치의 높이를 줬잖아요. 높이를 줬는데 높이를 주면 이제 한 바퀴 회전이 딱딱딱딱 안 맞으니까 좀 모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확인을 위해서 피치 및 회전으로 좀 바꿀게요. 회전으로 하면 피치는 1.75고 회전 수는 대략적으로 한 10바퀴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10바퀴.
회전수를 일단 10바퀴로 해서 바꿀게요. 바꾸면 이제, 바꾸고 이제 빠져나오면, 나사 한 것도 따라서 바뀌거든요. 여기서 제가 여기 평면도 쪽딱 눌러가지고 여기 딱 가보면, 이게, 요 면이, 지금, 요것도 좀 아주 미세해가지고 잘 티가 안 나는데, 요 면이 정확하게 이면하고, 요거 스케치를 한번 떠봐야 되나? 지금 보면 요 면하고 요 면의 각이 약간 다르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육안에 좀 워낙 이게 미세한 거니까 잘 티가 안 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까? 잠깐만요. 자, 컨트롤 Z, Z에서 원래대로 돌릴게요. 돌리고, 스케치로 들어가서 단면을 닦게요, 단면을.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스케치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S 눌러가지고, XY 평면, 요걸 잡을게요. 요 평면을 잡고, XY 평면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형상투영. 예,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할게요. 절단 모서리 투영. 요 바깥을 다 따주거든요. 요걸 다 따주는데,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솔리드 본체 가가지고, 요 솔리드 원을 가시성을 끌게요. 가시성을 오른쪽 클릭해서 꺼줄게요. 요렇게 만들어졌다. 단변들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치수를 좀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요 끝과, 요 끝의 치수. 이건 정해져 있는 치수니까, 승인.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요 끝의 치수. 똑같이 나오나? 승인? 똑같이 나오네. 문제없이 잘 되는데요? 워낙 미세해서 그런가 티가 안 나나? 원래 이게 이제 약간 이 면이 안 맞아요. 안 맞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원래 저게 그냥 스윕으로 돌릴 때는 그냥 이렇게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안 되는데, 차이가 워낙 미세하니까는,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컨트롤 Z. 요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보여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수입을 할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그냥 수입을 하면 안 되고, 오른쪽 클릭, 피처 편집. 이거 수입하실 때는 반드시 방식이 요 방식이면 안 돼요. 경로 따르기를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수입에서 경로 따르기를 하면은, 저 스케치된 평면이 경로가 꼬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 각도를 계속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 얘를 할 때는 요 마지막 거 안내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안내를 선택을 해주고, 요 안내에 예전에는 이제 또 다른 선을 선택을 했는데,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곡면을 선택하게 해가지고 누구를 해주냐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있는 평면 중에 요 원통면 있죠, 원통면. 얘를 한번 선택해줘야 돼요. 얘를 선택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저 원통에 있는 저 표면과 내가 이 프로파일을 그린 스케치 평면과 그 둘이 이루는 각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따라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미세하게 각이, 저 선의 방향에 따라서 각이 틀리는 게 잡혀요. 그래서 원래는 이 방식을 할 땐 반드시 요걸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는, 또 치수 값으로도 잘 표현이 안 돼요. 아마 소수점을 늘려서 표현하면은, 8치짜리까지 늘려서 표현하면 아마 소수점짜리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는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어쨌든 주의하시는 건, 요렇게 수입하실 때 반드시 요 안내를 통해서 이 곡면, 아니면 이 곡면 말고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원통면 잡으셔도 돼요. 원통면을 잡아서라도 얘 아니면 이면 잡아가지고 반드시 이 프로파일 된 평면이 딱 항상 그 각도가 중심축에 평행하게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 경로의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바뀌게 해주면 안 된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네요.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하나 보이죠. 문제는, 이쪽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둬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 쪽이에요. 시작 쪽이, 이렇게, 안 파요. 요만큼을 안 파요. 네, 이쪽 부분은 안 팝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나사 모델링 하실 때 처음에 이제 잘못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제 지금 제가 깊이를 20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할 때 딱 제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mm를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하실 때는 원래 약간 얘를 더 빼줘야 돼요. 바깥으로 더 빼준 상태에서 한다. 그래서 코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제 스윕으로 한번 해봤는데, 코일을 하기 전에 스윕으로 한번 해봤는데, 전반적인 과정이, 이제, 스윕으로 할 때보다, 코일로 할 때보다는 복잡하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스케치도 이제 많이 생성을 해야 되고, 그쵸? 스케치도 많이 생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 면이 뒤틀려지는 걸 고려해가지고 안내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고, 안내 면을 또 선택을 해줘야 되고, 코일의 장점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단, 뭐예요? 단면이 중심축에 평행한 경우에만. 예. 실제 형상의 단면이 중심축에 평행한 경우, 나는 그렇게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코일이 스윕보다 훨씬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일 기능이 생긴 거예요. 원래 최초에는 없었어요. 최초에는 없었는데, 저거를 이제 편하게 작업하려면 코일이 있는 게 좋겠네? 라고 해서 코일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는 아마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솔리드웍스, 이 인벤터랑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솔리드웍스긴 한데, 솔리드웍스는 이 코일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2020년도 버전까지 썼다 그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코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없을 거예요. 되게 이제 인벤터를 쓰신 분들이 이제 솔리드웍스로 넘어가면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일 기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벤터는 이 코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냐? 아니요. 솔리드웍스는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솔리드웍스는 스윕 기능에 코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는 이렇게 불편하게 모델링을 하겠네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 인벤터에 있는 코일 기능이 솔리드웍스에 그대로 있어요. 스윕에 똑같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스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코일 기능이 있는 것보단 인벤터에 있는 스윕 기능에 포함된 코일 기능이 훨씬 좋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인벤터와 솔리드웍스의 장단점 비교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인벤터의 코일 기능은 솔리드웍스가 훨씬 좋다.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 다룰 거예요. 뭐 때문에 좋은지. 물론 솔리드웍스에 있는 그 인벤터의 코일 기능과 비슷한 기능이 인벤터에서 구현이 불가능하냐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인벤터는 되게 힘들어요. 그걸 구현을 하려고. 왜냐면 그걸 스윕으로 다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리드웍스에서는 스윕 기능에 코일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완전 다른 얘기. 좀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솔리드웍스 정품이 있으면 이 솔리드웍스랑 인벤터랑 동시에 띄워가지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좀 좋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솔리드웍스는 정품이 없어가지고 그걸까지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건 안타까운데 어쨌든 코일 기능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제가 봤을 땐 솔리드웍스에 있는 코일 기능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자,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요렇게 됐던 걸 이제 코일 기능으로 작업을 한다. 근데 이제 끝단을 이렇게 딱 맞춰서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이 스윕은 델리트로 지울게요.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보다 코일 기능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스윕 기능으로 했던 모델링을 좀 빠르게 처리합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코일로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스케치 시작이죠. 자, 해놓고, 자, 저는 이제 어디를 잡을 거냐? 여기서 원점에서, 아까랑 똑같이 XY 평면을 잡을게요. XY 평면. 3D 스케치는 만들 필요가 없죠. 네, 그래 놓고 이제 F7 눌러주고, 원점에서부터 뭘 해주냐면, 중심선을 빼줄게요. 원점에서부터 중심선을 이렇게 빼준다. 빼주는데, 여기 저 딱 맞춰서 안 할 겁니다. 여기서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게. 일부러 삐져나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뭘 해주냐면, 저는 이제 수직으로 하나 선을 더 그어줘요. 수직으로. 그리고 요 삐져나온 거는 얼마만큼 삐져나오게 할 거냐. 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피치보다 크게 정수를 삐져나오게 합니다. 피치가 1.75니까, 1.75보다 큰 정수는
2mm죠, 2mm.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 끝단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피치보다 큰 정수 2mm를 줍니다.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얘는 뭐냐? 얘는 중심선으로 바꿔요. 그렇죠? 얘가 이제 중심이니까 중심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줄 거냐? 여기서 D 해가지고 여기 길이를 아이고 요 길이래. 요 길이보다는 지름으로 주는 게 낫겠죠? 지름으로 D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게 나사 직경이 10이니까 12 호칭경이 10이니까 12를 준다. 그리고 이 선은 뭘로 바꿔주냐면 가상선, 여기 구성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이제 치수기입하고 나면 자동으로 투영되거든요. 이 선도 필요 없는 선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구성선으로 바꿔줍니다. 두 개 선을 구성선으로 바꿔줘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파고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가야 아까 여기 끝에 안 파이는 부분 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라져요. 네. 그래서 원래 살짝 더 튀어나와서 먼저 시작해야 돼. 제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앞나사를 하든 수나사를 하든 똑같아요. 자, 제로부터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요거를 그려주면 되겠죠. 뭐 누굴 그린다? 앞나사를 그려서 판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폴리곤 해가지고 자, 삼각형 입력을 하고 여기에다가 요 끝을 찍으면 안 돼요. 끝 찍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요 선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를 땅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게 아래로 내려와야겠네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딱 닿았을 때 땅 찍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거리가 얼마다? 피치만큼 입력하면 된다. D. 자, 요건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1.75가 되면 된다. 그죠? 피치만큼 들어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요 높이, 전체 높이. 이게 H죠. 여기 써있는 H예요. H. H 거리를 빼준다. 이거는 이미 요거 입력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승인. 그래서 연계치수로 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8분의 H다. 즉 내려놓고 이거를 8로 나눈 거다. 이렇게 된다.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 둥근 부분, 둥그스름한 부분 돼야죠. 저거는 중심점 호를 이용해서 중심점은 이 선상에 한쪽 끝은 여기 이 선에 그 다음에 한쪽 끝은 얘하고 이렇게 딱 닿아서 끝나면 되고 지금 보면 요렇게 표시되고 여긴 요 표시 없죠. 요 표시. 요 표시 없으면 여기 구속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일치 구속 해가지고 자, 요 끝점 잡고 이 선 잡아주면 저 요 표시 생겼죠. 그럼 구속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놓고 뭐 해주면 돼요? 탄젠트 접한다. 자, 얘하고 이 선하고 접하는 형태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돼요? 여기서 여기 4분의 H 어디서부터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뒤치고 자,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이거 나누기 4다. 해주면 여기 끝난다. 자, 여기 1.7로 이렇게 딱 끝나면 끝에 간섭 생길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선 L 해가지고, 자,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고, 수평선은 D. 자, 여기서 여기 잡고, 여기 탄 다음에, 자, 요거 나누기 2로 해서 중간값을 취해준다. 그럼 요 안쪽 영역이 뭐다? 프로파일. 그리고 코일의 중심은 누구다? 얘다. 이거 하면 돼요. 마무리 끝. 그럼 요거 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수입에서 3D 스케치 하는 과정이 빠지죠. 예, 그거 빠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 그리는 과정만 우리가 파줄 요 프로파일 그리는 과정만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입했을 때 그 참조면을 그 프로파일 각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참조면을 선택하는 과정 빠지고 그냥 얘는 뭐예요? 여기 있는 코일이라는 이 기능 한 방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프로파일 여기 안쪽이다 선택해주고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죠. 도는데 이제 요 거리값만 맞춰주면 되는데 여기서 옵션은 뭘로 해주는 게 좋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다? 피치. 여기서 피치는 뭐예요? 상하 회전이 피치입니다. 상하 회전. 번역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일에서는 상하 회전이 봐도 무슨 뜻이다? 피치란 뜻이다. 그리고 상하 회전 및 회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나사가 파지는 깊이 거리값이니까 그게 뭐다? 높이다. 그래서 상하 회전 및 높이를 세팅을 하고 상하 회전은 피치값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1.75. 그렇죠?
높이는 우리 나 20mm짜리 나사 낼 거야. 그럼 여기 20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난 12mm짜리 나사 낼 거야. 나사 길이 12mm야. 그럼 12로 내면 돼요. 우리 이제 전사능력 기계에다 기능사 시험 문제 보면 거의 뭐 나사 길이 뭐 11mm 뭐 그렇게 나 있잖아요. 축 끝에. 그런 거 이제 여기다가 요 높이 값에다 입력을 하고 상호회전 피치를 하면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20으로 갈게요. 20. 아까 했던 게 20이니까. 20으로 가서 해준다. 근데 이제 내가 팔 길이가 20이다 그래서 여기다 20을 입력하면 저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를 띄웠어요? 2mm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20mm를 나사를 내겠다 그러면 저 내가 띄워준 2mm도 포함을 해서 22가 돼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20mm 나사를 파겠다 라고 하면 20mm 깊이로 나사를 파겠다라고 하면 내가 요만큼 띄웠으니까 2mm 띄웠으니까 띈 만큼 더 해주셔야 됩니다. 요건 주의하셔야 돼요. 요건 내가 머리 한번 써줘야 되고 우리 파줄 거니까 부를 뭐 절단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지는 거죠. 훨씬 쉽게 돼요. 수입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쉽게 된다.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잘 팠어요. 잘 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으로 이제 건너오면 반대쪽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뾰족한 데가 생겨요. 여기 보면 얇은 선으로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종이장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D에서 나사 그린 거 보면 앞단에 못따기가 돼 있잖아요. 못따기가 돼 있는데 못따기가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상당히 종이자처럼 얇게, 요 끝에 가면 완전히 종이보다 더 얇게 그렇게 쇠가 이제 남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가 스치기만 해도 우그러져요. 우그러져가지고 그 우그러져서 부러진 조각이 요 나사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를 타고 나사랑 나사산, 그러니까 앞나사랑 순나산 사이 그 틈새로 들어가는데 걔가 그 안에서 막 굴러다니면서 나사산을 파괴시켜요. 나사산에 막 기스를 내고 어딘가를 파고 들어가고 파먹고 그래서 나사가 이제 걸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현장에서 나사가 먹었다 그래요. 나사가 먹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사를 풀지도 못하고 조이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못따기를 해주는 거예요. 못따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얇은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 부분, 여기 이제 여기서 두께를 가지는 부분, 요 부분을 빼고 요 앞에는 다 우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요 뒤로 넘어가면 여기 두께가 생기거든요. 두께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우그러지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이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다 우그러져서 그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파고 들어가서 이제 나사를 망가뜨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저걸 없애준다. 그래서 못따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나사를 이렇게 파고 나서 못따기를 해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코일 작업하기 전에 부품의 끝을 이렇게 올릴게요. 이걸 이제 롤백이라고 합니다. 롤백.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지금 코일 작업을 안 한 상태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돌출과 코일 작업 중간에다가 내가 작업을 하나 추가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앞에 뭐예요? 못따기를 줘야 돼요. 못따기는 컨트롤 쉬프트 K죠. 컨트롤 쉬프트 K. 자, 못따기 우리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못따기 거리를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인데 못따기 거리는 요 표에서 뭐를 입력하면 되냐면 접촉 높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접촉 높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저기 못따기 값 그냥 C1 딱 그냥 다 줘버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제도에서 그릴 때는 나사선의 저 두께만큼 맞춰서 그립니다. 2D로 그릴 때. 그래서 3D에서 할 때 이제 저 2D에서 저게 예쁘게 나오려면 이 접촉 높이만큼 그대로 주시는 게 좋아요. 0.947. 그래서 0.947 주면 되고, 실제로 이제 실제 이제 저기에 못따기를 줄 때 작업자가 이 0.947을 맞춰서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라인더로 대충 뚝 돌리면서 이제 긁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걸 0.947을 딱 맞춰서 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2D 도면으로 변환했을 때 좀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딱 맞춰서 줍니다. 0.947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확인. 그런 거죠. 그러면은
코일 요거는 요게 못따기 된 다음에 코일이 돼요. 코일로 파낸 게. 다음 작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벤터 쓰실 때, 중간에 작업을 껴넣어야 되는데, 내가 이 작업 해야 되는데, 깜빡 빼놓고 안 했네. 그러면은 막, 이 코일 작업을 델리트 해가지고 지우고 나서 막 못따기 작업을 추가한다든가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를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중간에 내가 작업 빠뜨린 게 있는데 저거 껴놔야겠는데, 그러면 요 부품의 끝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롤백을 시켜요. 한 단계 롤백을 시키고 단계에다 내가 작업을 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죠. 이게 이제 3D CAD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얇게 생겼던 거, 걔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모양이 단면이 무조건 삼각형이 돼요. 삼각형.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가 얇아진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삼각형 형태로 생긴다. 그래서 저기에 살이 무조건 두껍게 돼요. 뾰족한 부분의 살이 무조건 두껍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얇게 남은 부분이 우그러지는 형상이 최소화가 됩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요 끝으로 가면 살짝 얇은 부분이 생기긴 하거든요. 걔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차피 여기 테이프 가공을 하는 사이에 여기 우그러질 건 다 우그러져 날아가요. 그라인더로 갈아낼 때.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 못따기를 그런 이유 때문에 준다라는 거는 이렇게 나사를 모델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왜 앞에다 못따기를 줘야지? 그게 이해가 딱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해보는 건 상당히 좋은 경험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앞나사도 한번 해봐야죠. 앞나사. 자, 앞나사 하려면 자 컨트롤 N 해서 자 스탠다드 IPT 해놓고 작성해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앞나사 하려면 일단 앞나사를 뚫어줄 수 있는 블럭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블럭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 눌러서 3D 스케치 시작. 저는 여기서 여기 이제 XZ 평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를 똑바로 되게 이렇게 돌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2점 삼각형, 2점 사각형, 2점 직사각형 요거 해서 대충 직사각형을 그리고 일치해서 여기에 얘가 일치 이렇게 할 거고요. 잘못했다. 컨트롤 Z. 일치는 여기에 얘의 중앙 가운데면 점 하나 찍히죠. 요렇게 일치할게요. D. 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30 줄게요. 30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40 줄게요. 40. 그 다음에 여기서 돌출 2 해가지고 여기서 높이는 대칭으로 놓고요. 높이도 30 줄게요. 높이 30 확인. 자, 그래 놓고 여기 정중앙에다가 구멍을 뚫을 겁니다. 구멍을 그러면 내가 이제 나사선을 모델링을 할 거니까 돌출로 뚫어줄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구멍을 이용해서 뚫어주는 게 편해요. 구멍을 이용해서 뚫어주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나사산만 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H를 눌러줍니다. H. 구멍이죠. 구멍이고, 여기서 뭐예요? 나사 탭 구멍 선택을 하고, ISO 메트릭 프로파일. 그쵸? 그 다음에 직경 우리 M12짜리 할 거니까 12로 선택을 하고, M12의 피치가 얼마? 1.75짜리로 할 겁니다. 1.75짜리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그냥 1짜리 해볼까? 그냥 1.75 할게요. 1.75. 아니야, 1짜리로 해보자. 여기 앞나사는 저기 1짜리로 해보자. M12에 1피치짜리. 1피치짜리. 가는 나사죠? 가는 나사. 가는 나사 중에 M12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1피치입니다. 왜냐면 이제 설계자들이 소수점보다는 정수수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피치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M12에 1피치로 바꿔서 해볼게요. 바꿔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료는 이제 원하는 깊이만큼 할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M12 나사가, 앞나사가 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했지만, 내가 사용하는 호칭경의 2배 정도 깊이는 나사가 나는 게 맞다. 일반적으로. 재질이 이제 일반적인 금속일 때. 거의 대부분 설계자들은 그렇게 선택한다. 그래서 인벤터에서도 M12 선택하고 이제 깊이로 두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24가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요. 저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인벤터가 마음대로 24라고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6으로 바꿔볼게요. 6. M6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12로 바뀌죠. 왜? 6 곱하기 2가 10이니까. M8로 바꿔볼까요? 자, 8, 호칭. 16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인벤터에 저 자동으로 셀렉트 되는 저 값이 대부분 하우 강사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막 설계되는 게 아니라 실제 설계자들이 설계를 할 때 고려하는 방식이 저 방식이에요. 그게 그냥 인벤터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이건 인벤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를 써보셔도 솔리드웍스도 똑같아요. 내가 M8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16mm의 깊이로 앞나사 구멍이 뚫려요. 나사가 나는 깊이가. 이건 설계자들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설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녹아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보면 그럼 저건 AI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AI까지는 아니죠. 왜냐면 고정적인 계산식이니까 계산식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새 말하는 AI는 판단이죠. 판단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느냐지, 이건 판단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걸 공식화해서 공식이 입력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AI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찌됐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요 거리값은 똑같이 저는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이 거리값을 그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드릴 깊이인데, 드릴 깊이는 이제 32.3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 길이보다 무조건 깊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공식을 입력하면 비율적인 공식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얘보다 큰 게 지금 대충 얼마야? 32.3이니까. 몇 프로일까요, 저게? 계산기를 띄워서 계산을 해봐야 되나? 제가 핸드폰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32.3 나누기 24 하면 1.34%? 네요. 그러면 요거를 M6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 17.1이니까 17.1 나누기 12는 1.4. 좀 대중이 없긴 한데 대략 1.4%, 그러니까 0.4% 정도 더 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요 길이를. 근데 이게 실제 설계자들이나 작업자들이 할 때 무조건 저렇게 비율적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냥 얘보다 깊게인데 요거를 이제 이걸 그냥 쓰면은 솔직히 3D CAD에서는 좀 깊게 나와요. 깊게. 많이 여유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매뉴팩처링 시험 봐도 이제 요거보다 2mm 더 길게 고정적으로 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시험 문제를 보면은, 그거는 좀 딱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저 길이보다 너무 짧지 않게, 이 길이보다 짧지 않고 긴데 1mm 여유를 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략적으로 한 2mm 정도 이상의 여유를 주고 이제 간다. 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꼭 3D에 있는 저 값이 정답은 아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여기 자동으로 나오는 이 값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뚫어줄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정중앙에 올 거니까 요 스케치로 가서 우측 면도에서 여기 있는 원점하고 딱 일치하면 되겠죠. 일치 조건을 이용을 해서 원점과 이 점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마무리 딱 해주면 이렇게 나사가 뚫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나사를 모델링 할 때도 나사를 파주는 식으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간혹가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선생님, M12 수나사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호칭경이 10이니까 모델링을 12파이로 하니까 요 값을 계산 안 하려면 그냥 10이라는 값을 그대로 쓰면 됐다. 근데 이제 앞나사가 되면, 앞나사도 호칭경은 10이잖아요. 10이면 우리가 얘를 12로 뚫고, 근데 12로 뚫나요? 아니죠. 구멍이란 기능을 이용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값으로 뚫어줍니다. 지금 여기 뚫려 있는 구멍은 10.106이에요. 이거 한번 측정을 해보면 도구에 가서 측정. 여기를 딱 찍어주면 10.106 딱 나오죠. 이 규격이 내장돼 있어요. 컴퓨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호칭경 12를 쓸 것 같지만 앞나사를 할 때 호칭경 12로 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저 안찌름. 그러니까 이게 앞나사일 때 안찌름을 가지고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을 나사는 파주는 식으로 수나사를 그래서 수나사를 파주는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그래서 제가 앞나사든 수나사든 파주는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 한번 이제 상태를 보면 뷰 반단면도 해가지고 여기서 원점에서 XZ 평면 해가지고 잘라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드릴 깊이가 여기고, 그렇죠? 나사 깊이가 여기가 이제 24겠죠. 24.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까지 나사를 한번 파보자. 스윕으로 요번엔 안 팔 겁니다. 이제 아까 스윕은 불편하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윕으로 하려면 과정이 복잡해지니까 불편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 뿐이고, 자, 이제 우리는 그거 한번 봤으니까 그냥 컨트롤 Z. 이 상태에서 바로 코일로 모델링을 하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아주 약간의, 수나사와의 차이점은 아주 약간의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수나사를 할 때는 앞나사를 모델링해서 퍼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나사를 할 거니까 수나사를 모델링해서 퍼냅니다.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냥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자, S 눌러서 자, 2D 스케치 시작. 자, 평면은 XZ를 잡아도 되고 XY를 잡아도 되고 저는 XY를 잡을게요. Y를 잡고 이제 여기서 요 안쪽 구멍이 안 보이니까 F7을 눌러가지고 그래픽 슬라이스로 잘라내고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나사 때 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뭐가 생겨요? 아주 얇게 파인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얘는 안 생길까요? 얘도 생겨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2D로 그릴 때 나사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하고 여기 드릴부가 이렇게 가고, 그쵸?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사부가 이렇게 그려지나요? 이렇게 있고, 이게 뭐가 있어요? 45도로 이렇게 딱 쪄요. 여긴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죠. 여기서도 이렇게 처리하고. 요거 뭐예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뾰족하게 생기는 아주 얇은, 종이보다 얇은 부분이 생긴 부분을 날리기 위해서 실제 작업하고 여기 드릴로 한번 이렇게 뭉개요. 각을 가진 드릴로 한번 뭉개는 거, 저 불완전 나사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부분이 똑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코일을 해버리면 여전히 얇은 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끝에도 못따기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모델링 할 거다 그럼 못따기 처리를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컨트롤 Z로 빠져나갈게요. 컨트롤 Z로 스케치에서 빠져나가고, 여기서, 수정해서 못따기.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K죠.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요 구멍을 더블 클릭해서, 자, 위에다 뭘 첨가해주면 좋으냐? 요거죠. 카운터 싱크를 첨가해주시면 돼요. 굳이 못따기를 내가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카운터 싱크를 추가하고, 카운터 싱크의 직경. 요 직경을 얼마? 우리가 나사가 10이니까 12. 12가 되면 돼요. 12가 되고 요 각도는 90도 그대로. 90도 그대로 주고. 그렇죠? 나사의 깊이 24 그대로고 32.3 요건 약간 길어지거든요. 요거 카운트 약간 길어지는데 신경 안 쓰고 요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할 때 못따기 할 때 0.947을 우리가 요걸 이제 보고 그 0.947을 입력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나사 할 때는 그랬는데 얘는 저 0.947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12파이 넣어주고 90 해주면 자동적으로 저게 0.947의 그 코너로 그 모델링이 돼요. 확인. 요걸 미리 해주고 하면 좋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다시 S 해가지고 자, XY 평면 선택하고 들어갈게요. F7 눌러서 그래픽 슬라이스로 잘라가지고 여기가 이미 이제 이렇게 못따기가 돼 있는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나사를 그릴 거니까 일단 L 해가지고 나사 중심이니까 이제 원점에서 갖고 와도 되고 요 끝에서 갖고 와도 되겠죠. 여기 요 끝점, 요 끝점에서 갖고 와도 되고. 지금 봤을 때 원점에서 갖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점에서 갖고 나오고 이렇게 수평하게 와서 얘도 좀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뺄 거다. 이제 왜 길게 빼는지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이제 D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피치보다
크게 1.75보다 크게 정수로. 그래서 2. 아까랑 똑같아요. 예, 승화살 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얘는 중심선. 얘는 뭐 구성선. 그렇죠? 여기 있는 요 투영된 것도 구성선으로 바꿔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D. 자, 여기서 중심선 찍어가지고 요 직경은 얼마? 호칭경 12.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 그려야 되니까, 정삼각형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폴리곤. 하고, 자, 삼각형 입력하고, 3 입력하고, 자, 여기서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위로, 반대로. 아까는 이렇게 했잖아요. 반대로. 요 위로 가게 해주죠. 위로 가게 해주고, 이제 얘랑 수직돼야 되니까, I. 자, 이 점과 이 점은 수직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죠? 딱 된 거예요. 그래 놓고, D. 아까랑 똑같죠? 요게 뭐? 요게 피치가 되면 되죠. 1.75. 우리 지금 요거, 이거 1.75가 아니죠? 1이죠? 아까 요 구멍 팔 때 우리 M12에 1피치를 했죠? 1피치를 한다 그랬지? 이게 1이 되겠죠? 1이 되고, 뭐예요? 1이 되면, 아이고, 잘못 눌렀네? 제가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F7. 실수로 ESC를 눌러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자, 이렇게 1. 피치가 1로 바뀌어야죠. 여기 1.7인데. 그러면 지금 보면은 미터 보통 나사에 제가 규격표만 띄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는데요. 규격표를 바꿔야 되는데, 그쵸? 미터 가능 나사에 규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도 돼. 왜냐면, 가능 나사도 이 값은 달라지는데, 이 공식은 똑같아요. 미터 가는 나사도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써 있는 값들이 다 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피치가 결정나면 다 똑같아요.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M12에, 그러니까 M8에 1.25, N9에 1.25잖아요. 그러면 접촉 높이가 똑같아요. 6.77, 6.77.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크기는 이 값이 똑같으면, 피치 값이 똑같으면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자체가 아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나사 규격표가 안 띄워져 있어도 이거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피치가 1피치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잠깐만요. 마무리. 제가 이건 요거 1피치로 바꿨는지 확인할게요. 구멍은, 이거 안 바꿨네요. 1피치로 바꿀게요. 1피치. 아까 막 설명하면서 했는데 요거 1피치로 갈게요. 1피치. 1피치면 이제 요거는 0.947이 아니라 접촉 높이가 0.541로 갔을 거예요. 1피치는 0.541이에요. 못따기 값이. 자, 어쨌든 요거 1피치를 안 바꿨는데 1피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돌아올게요. F7. 그러면, 작아졌죠. 요게 크게 나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1피치가 아닌 걸로 바뀐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주느냐, 이제 요걸 좀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아이고, F9 눌러서, 저 구석 조건 보이는 건 끄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요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요 위로 얼마만큼 올라온다? 8분의 H. 그러려면 D. 자, 여기서 이 선까지 요 거리를 승인해서 연계치수로 뽑고, 자,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이 거리 값, 이 거리 값 나누기 8입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아까는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둥글게 했는데 이번에는 뾰족한 데가 요 위니까 위에서 둥글게 합니다. 방식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점 호 해가지고 중심점은 요 선 한쪽 끝은 여기, 반대쪽 끝은 여기. 보시면 여기 구석 걸렸고 여기 구석 걸렸는데 여기 구석 안 걸렸죠? 그러면 일치 구석 조건에서 요 끝에 점 잡고, 자, 이 선 잡고 구석 걸리게. 그 다음에 접하게 해서 이 원과 이 선이 접하게.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높이는 이 높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수평에서, 자, 이 점과 이 점의 높이는 같아요. 끝났죠? 자, 반대쪽. 자, 반대쪽은 이제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순화살을 그리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인데 얘보다는 약간 깊게 가는 게 좋아요. 깊게 가는 게 좋아서 지금 보면 이제 4분의 H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충 찍고 원래 D 해가지고 여기 거리가 이거 나누기 4예요. 그쵸? 여기 써있는 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이거 나누기 4인데 4 하면은 제가 이제 선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걸어서 수평하게 딱 오면은 얘하고 딱 맞아요. 제가 아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얘하고 딱 맞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살짝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주면 돼요. 나누기 2. 그러면 그 중간값이 나오죠. 결국은 이제 이 값하고 같은 값이 되거든요. 8분의 h. 그래서 저는 이쪽 할 때는 그냥 얘도 똑같이 8분의 h를 넣어버려요.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코일. 자, 그 다음에 단면은 요 영역 잡고. 그쵸? 요 영역 잡고. 그 다음에 파내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똑같이 세팅해줘야겠죠. 이제 상하 회전이 뭐예요? 얘는 1피치로 바꿨어, 제가. 1이에요. 상하 회전. 피치가 1로 바꿨으니까 1이고, 높이는 얼마예요? 우리 24mm 팠잖아요. 24. 그쵸. 높이는 24. 24mm 판다. 자, 그리고, 해주면 이렇게 파이는. 자, 요거 단면 쳐서, 이제 구멍 안쪽이니까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뷰에 가서, 반단면도. 여기서, 여기 XZ로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 되죠. 아, 요거 실수했다. 제가 아까 주의사항 얘기했죠. 지금 얘랑 깊이가 다르죠. 주의사항 얘기했는데 주의사항 제가 안 했네요. 그거를. 자, 여기 보면은 코일에서 코일 더블 클릭. 요 거리 값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2mm 더 뺐잖아요. 2mm. 2mm 더 뺀 게 추가가 안 됐네. 26이 돼야죠. 거리 값에 26. 26 해야지, 그쵸? 이제, 여기, 그림 표시된 데까지, 여기까지 파고 딱 들어왔죠. 26. 이렇게 되겠다. 저거 주의하세요. 간혹 가다 이제 저도 종종 저거 까먹고, 나중에, 저거 아닌데? 하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꼭 모델링에 이제 저렇게 나사선이 표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면 되는데, 분명히 얘기지만 기계 쪽에서는 일반적인 도면을 할 때는 나사선을 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저도 회사 업무 볼 때 단 한 번도 나사선을 판 적이 없어요. 개인적인 이제 뭐 시각적으로 뭘 표현한다든가 그런 걸 할 때 개인적으로 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재미삼아 했고,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 훈련은 수입, 코일 뭐 이런 것들의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일 뿐이지, 실제로 나사선을 모델링해서 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없어요. 네. 3D 프린트로 출력한다. 나는 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제가 분명히 얘기지만 나사선은 출력해서 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3D 프린트 전문적으로 출력하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나사선은 절대 출력해서 쓰는 게 아니다. 실제로 나사선은 가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볼트라든가 이런 거를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들겠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주격 볼트, 미터 보통 나사. 물론 이제 M24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24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가망성이 있어요. 좀 잘 돼요. 나사산이 아주 크다라고 하면 잘 돼요. 아주 크다라고 하면 잘 되는데 그거보다 작은 여기 M24보다 작은 이제 피치가 3보다 작은 애들은 애당초 그냥 출력해서 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라. 물론 이제 요거보다 큰 것들은 뭐 피치가 3 넘어가는 애들은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뭐 전 M12도 성공해봤다니까요. M4도 성공해봤어요. M4 3D 프린터를 출력해가지고 조립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테스트로 제가 했던 거지. 애당초 문제가 생길 걸 알았고, M4짜리 제가 출력해가지고 했을 때, 나사 우리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형상이었거든요. 나사를 제가 6개를 꽂았거든요. 6개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다 부러졌을 거예요, 나사가. 조립하다가. 그러니까 그러지는 마세요. 그렇게 쓰시는 건 아니다.
이런 원리다. 코일의 이런 원리다라는 거고.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제 인벤터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인벤터의 장점만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인벤터 코일의 한계점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단점으로 인식을 할 건지 어떨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솔리드웍스의 이제 수입에 있는 그 코일의 기능이 훨씬 더 좋은데, 그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솔리드웍스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걔가 왜 좋은지, 왜 솔리드웍스의 그 코일의 기능이 왜 더 좋은지, 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코일의 기능이 왜 더 좋은지가 확 느껴지거든요. 확 느껴지는데 이제 그건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데, 그러면 인벤터에서는 그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소프트웨어는 장단점이 있어요. 인벤터에서 이건 안 되는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이게 돼. 그러면은 솔리드웍스가 더 좋은 거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보면, 근데 어떤 건 솔리드웍스에서는 안 되는데 인벤터에서는 돼. 이걸 보면 또 인벤터가 더 좋은 건데 그럼 어쩌라는 얘기야. 솔리드웍스를 쓸 수도 없고 인벤터를 쓸 수도 없고 둘 다 쓰라는 얘기야. 근데 작업을 할 때는 한 가지로만 작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일을 이쪽에 작업했다가 얘를 공용 포맷으로 바꿔서 솔리드웍스로 옮겨서 또 작업을 하고 그걸 또 바꿔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작업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일할 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딱 하나만 쓰지. 그러면 그런 편리한 기능이 없으면 그건 인벤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는 단점은 존재를 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건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 거니까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격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있죠. 이거는 이 캐드의 버그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된 이 현상은 난 감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상 얘기하죠. 그건 잘못했다고. 애당초 그게 버그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버그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돌아서 갈 것인가. 다소 힘들기는 하지만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돌아가서 가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솔리드웍스의 그 편한 기능이 없다면 인벤터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선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코일의 단점으로 발생하는 그 작업을 인벤터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